핏줄이 아니라 뜻이 양반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가운 옷바다 피투성이가 된 젊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상소문을 쥐고 있었다. 장원급제의 영광을 얻은 지 불과 보름 만에 역적으로 몰려 고문을 당한 것이다. 놈, 천한 멋을 주제에 감히 과거에 급제하다니! 온장이 내려찍힌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다. 피를 토하면서도 그는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었다.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사람, 자신이 평생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 하지만 이제는 모두 허망한 꿈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옥문 밖에서는 누군가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칠복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다. 제발, 제발. 한 머슴이 어떻게 장원급제를 했고 왜 역적이 되었으며 그 옥문 밖에서 우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은 조선시대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람이 되고자 했던 한 청년의 비극적 운명 이야기이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기쁨입니다. 항상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젊었을 적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 대감댁 사랑채 뒤편에는 언제나 빗자루질을 하는 머슴 한 명이 있었다. 이름은 칠복. 20살이 넘었건만 여전히 허드렛 일만 도맡아 하는 처지였다. 이놈아, 마당의 낙엽이 그대로인데 또 어디서 빈둥대느냐. 대감댁 청지기의 호통이 날아들면 칠복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빗질을 다시 시작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다. 물 길어 나르고 장작 패고 마부간 청소하고 반일 거들고 밥상머리에서도 제일 구석진 자리에서 찬밥에 허여멀건 국만 후루룩 들이켰다. 그러나 칠복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다. 손재주가 뛰어났다. 부러진 농기구를 고치고 새끼를 꼬아 망태를 짜고 나무를 깎아 아이들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칠복이는 손이 참 야무지다며 은근히 인정했다. 하지만 양반집 안에서는 그저 천한 머슴일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칠복은 마구간에 홀로 앉아 손에 쥔 나무 토막을 칼로 깎고 있었다. 달빛 아래 그의 손끝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섬세하게 깎인 날개, 살아있는 듯한 부리. 칠복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새는 자유롭게 날 것만. 나는 언제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엔 늘 답답함이 가득했다. 신분의 벽, 그것은 조선의 하늘보다도 높고 두터웠다. 초여름 어느 아침이었다. 칠복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향했다. 마을 공동 우물은 아침이면 안악내들로 북적였지만 이른 시각이라 한산했다. 물을 길어 올리려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다. 깍! 우물 옆 돌계단이 이끼로 미끄러웠던 모양이다. 한 여인이 발을 헛디뎌 우물 안으로 떨어지려는 순간이었다. 칠복은 본능적으로 달려들어 여인의 치마폭을 붙잡았다. 두 사람은 그대로 돌바닥에 나뒹굴었고 칠복의 등에 피멍이 들었다. 그래, 괜찮으십니까? 칠복이 황급히 일어나 여인을 부축했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 여인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 짧은 순간 칠복은 온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버들잎 같은 눈썹, 살구꽃 같은 입술, 맑은 샘물 같은 눈동자. 고맙습니다. 댁은 저희 집 머슴이 아닌가요? 그녀는 바로 대감댁 규수 연화였다. 칠복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고개를 조아렸다. 소인이 무례를 범했습니다. 다치지 않으셨는지? 아닙니다. 덕분에 큰일을 면했어요.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저고리 먼지를 털었다. 그리고 치맛자락을 들고 조심스레 사랑채 쪽으로 사라졌다. 칠복은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날 이후 칠복은 연화의 모습만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다. 내가 누군가. 머슴 아니던가. 양반 규수를 어찌 감히.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하늘의 별을 따려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사랑은 이미 싹튼 뒤였다. 며칠 뒤 칠복은 사랑채 마루 밑에서 청소를 하다가 연화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시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머슴 칠복이라 했던가. 참 의젓하던데. 규수님 천한 머슴 따위를. 그래도 사람은 마음씨가 중요한 게 아니겠어? 칠복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동시에 비참함이 밀려왔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렇다. 나도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글을 배워 과거에 급제한다면 양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칠복은 잠 못 이루며 결심했다. 목숨을 걸고 공부하겠다고. 신분의 벽을 넘겠다고. 대감댁에는 서고가 있었다. 책들이 빼곡히 꽂힌 양반들만 출입하는 곳이었다. 칠복은 밤마다 그곳에 몰래 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자물쇠를 여는 것부터가 난관이었다. 하지만 손재주가 좋은 칠복은 며칠의 관찰 끝에 가는 철사를 구부려 열쇠를 만들어냈다. 달빛 아래 살금살금 서고 문을 열고 초 하나만 켠 채 책장을 넘겼다. 천자문, 동몽선습, 소학, 글자 하나하나가 낯설었지만 칠복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을 훈장댁에서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를 엿듣고 대감이 손님들과 시를 주고받는 것을 몰래 듣고 하나하나 익혀나갔다. 한 달이 지나자 천자문을 뗐다. 석 달이 지나자 사서삼경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는 잠을 줄이고 밥을 거르고 오직 글 공부에만 매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누구냐? 서고 문이 벌컥 열리며 청지기가 등불을 들고 들어왔다. 칠복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손에는 논어가 들려 있었다. 이놈, 감히 서고에 들어와 책을 더럽히다니. 청지기는 칠복의 멱살을 잡아 마당으로 끌고 나왔다. 곧바로 대감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이튿날 칠복은 매질을 당했다. 천한 것이 감히 글을 배워? 네 주제를 모르느냐? 회초리가 등을 때렸다. 10대, 20대. 칠복은 이를 악물고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피가 등을 타고 흘렀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하오나 사람이 글을 배우는 것이 그리 큰 죄입니까? 대감은 잠시 말을 잃었다. 칠복의 눈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내 어찌 천민에게 글을 가르치겠느냐. 다시는 서고에 얼씬거리지 마라. 칠복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짐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매질을 당한 뒤에도 칠복은 글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다만 더 조심스러워졌다. 서고 대신 마을 서당 창문 밖에서 훈장의 강의를 엿듣고 길거리에 버려진 종이 쪽지를 주워 읽고 밤엔 달빛 아래서 땅바닥에 글자를 써가며 익혔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이 칠복을 불렀다. 칠복아, 한양으로 심부름을 가거라. 이 편지를 영의정 댁에 전하고 오너라. 칠복은 멍하니 편지를 받아들었다. 한양? 평생 마을을 벗어나 본 적 없는 그에게 한양은 먼 나라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이는 기회이기도 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흘간의 여정 끝에 칠복은 한양에 도착했다. 거대한 성곽, 빼곡한 기와집, 북적이는 사람들, 모든 게 신기했다. 영의정 댁에 편지를 전하고 돌아가려는데 우연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칠복이가 맞느냐? 돌아보니 허름한 옷차림의 노파가 서 있었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 목소리는 어딘가 익숙했다. 제가 누구십니까? 나다. 네 어미다. 칠복은 얼어붙었다. 어미?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자란 줄로만 알았다. 대감댁에 팔려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어미라니 대체 무슨. 미안하다 칠복아.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란다. 네가 갓난아기 때 네 아비가 양반 마님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들통나 우리가 쫓겨났단다. 나는 너를 데리고 살 수가 없어서. 노파는 눈물을 흘렸다. 칠복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제 아비는 누구입니까? 그건 내가 말할 수 없다. 다만 네가 양반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만 알아다오. 제발 원망하지 말거라. 노파는 그렇게 말하곤 사라졌다. 칠복은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양반의 피? 그렇다면 나는 대체 누구인가? 돌아오는 길, 칠복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에게도 흐르는 양반의 피가 있다면 더욱 당당히 과거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 한양에서 돌아온 뒤 칠복은 더욱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다. 밤낮 없는 공부와 굶주림, 추위 속에서 견뎌낸 세월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 기침이 잦아졌다. 처음엔 마른 기침이었지만 곧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다. 폐병이었다. 어느 날 밤 칠복은 책을 읽다가 그만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다행히 마을 약방 영감이 지나가다 발견해 약을 지어주었지만 병은 깊어져만 갔다. 칠복이 자네 이러다 죽네. 공부는 무슨 공부여. 몸이나 추스르게. 괜찮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칠복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연화가 이웃 고을 양반가의 도련님과 정혼했다는 것이다. 칠복은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사랑채 뒤편에 숨어 연화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 시간들, 그를 배워 그녀와 당당히 마주서기를 꿈꾸던 그 밤들이 모두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 교수님, 부디 행복하십시오. 칠복은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연화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었다. 천민으로 죽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칠복은 다시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이번엔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때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렸다. 아득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그를 업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 칠복은 산속 암자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노승 한 분이 앉아 있었다. 깨어났구나. 여기가 어디입니까? 자네를 살린 곳일세. 폐병이 깊어 며칠만 늦었어도 위험했네. 노승은 약그릇을 건넸다. 칠복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스님. 노승은 잠시 칠복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네, 혹시 자네 부친이 누군지 아는가? 칠복은 깜짝 놀랐다. 어찌 그것을? 내가 자네 부친을 아네. 자네는 그 대감댁에 숨겨진 자식일세. 노승의 말은 충격이었다. 칠복이 일하던 그 대감댁의 주인이 바로 자신의 친부라니.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께서 젊은 시절 첩을 두셨네. 자네 생모 말일세. 하지만 정실마님이 이를 알고 크게 분노하셨지. 대감은 관직을 지키기 위해 자네 어미를 내쫓고 갓난아기였던 자네를 먼 친척에게 맡기셨네. 그 친척이 가난해지자 자네를 머슴으로 다시 대감댁에 팔아넘긴 것이고. 칠복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받던 대감댁이 사실은 친아버지의 집이었다니. 그럼 연화는? 그렇네. 자네의 배달은 누이일세. 칠복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누이였다니. 운명은 이토록 잔인한가. 하지만 스님,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네가 글을 배우고 과거를 준비한다는 소문을 들었네. 하지만 알아야 하네. 만약 자네가 출생의 비밀을 밝힌다면 대감은 관직에서 쫓겨날 것이고 연화 교수도 파혼을 당할 것일세. 자네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선택할지 궁금했네. 칠복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진실을 밝히면 자신은 양반의 자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와 누이를 파멸로 몰아넣는 일이었다. 저는 어찌 해야 합니까? 그건 자네가 정할 일이네. 다만 명심하게. 진정한 양반은 피가 아니라 뜻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네. 노승은 그렇게 말하고 암자를 떠났다. 칠복은 며칠간 산속에서 머물며 생각에 잠겼다. 진실을 숨기고 내 힘으로 과거에 급제하자. 그것이 진정 양반이 되는 길이다. 칠복은 결심을 굳혔다. 몇 달간의 요양 끝에 칠복은 암자를 내려왔다. 폐병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몸은 허약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마을로 돌아온 칠복은 대감댁을 떠나기로 했다. 더 이상 그곳에선 공부할 수 없었다. 그는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 시험을 준비했다. 낮엔 품팔이로 끼니를 때우고 밤엔 성균관 담장 밖에서 유생들의 토론을 엿들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드디어 과거 시험일이 다가왔다. 칠복은 떨리는 손으로 시험장에 들어갔다. 수많은 양반 자제들 사이에서 유일한 천민 출신이었다. 사람들의 경며 어린 시선이 쏟아졌지만 칠복은 흔들리지 않았다. 시험 문제가 내려졌다. 인자애인, 인자애인. 어진 이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를 논하라. 칠복은 붓을 들었다. 그의 손끝에서 글자가 흘러나왔다. 어질다는 것은 신분을 넘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양반이라 해서 더 귀하고 천민이라 해서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린 성품은 모두 각 때문입니다. 칠복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답안지를 작성했다. 신분의 벽에 대한 분노, 연화를 향한 사랑, 진실을 숨긴 아픔까지.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다. 장원급제, 칠복 모두가 경악했다. 천민 출신이 장원급제라니.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천민 주제의 과거에 급제했다니. 이는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저자를 잡아들여라. 칠복은 순식간에 역적으로 몰렸다. 조정 대신들은 그의 출신을 문제 삼아 급제를 취소하려 했고 급기야 칠복을 옥에 가두었다. 고문이 시작되었다. 매질, 곤장, 물고문. 칠복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자신의 출생 비밀을 밝히면 대감과 연화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네 놈, 어찌 글을 배웠느냐? 대답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 칠복은 피를 토하며 웃었다. 저는 사람이기에 배웠습니다.
칠복이 옥에 갇힌 지 보름이 지났다.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다. 백성들 중에는 그를 동정하는 사람이 많았다. 천민이라도 재주가 있으면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소. 법도는 법도지만 저렇게까지 고문할 일인가. 연화도 이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아버지 대감에게 간청했다. 아버지, 칠복을 살려주십시오.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안 된다. 천민이 감히 양반의 자리를 넘보았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대감은 단호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알 수 없는 복잡함이 서려 있었다. 옥중의 칠복은 죽음이 가까워짐을 느꼈다. 폐병은 다시 악화되었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온몸이 만신창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내가 이루고자 한 것은 단지 나 하나의 출세가 아니었다. 천민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칠복은 마지막 힘을 짜내 상소문을 작성했다. 옥졸에게 돈을 주고 이를 조정에 올리게 했다. 신은 천민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하늘이 주신 성품만은 양반과 다르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글을 배웠고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신이 저지른 죄가 있다면 그것은 신분의 벽을 넘으려 한 것뿐입니다. 하오나 감히 아래옵건대 피가 아니라 뜻이 양반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소문은 임금의 손에 전해졌다. 임금은 이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경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조정 대신들은 반대했다. 하지만 일부 개혁적인 선비들은 칠복을 옹호했다. 전하, 실력으로 급제한 자를 천대한다면 과거 제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논쟁이 거세게 일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대신이 입을 열었다. 전하, 신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 칠복이란 자는 실은 그 순간 대감이 벌떡 일어났다. 그만, 더 이상은 말하지 마시오. 모두의 시선이 대감에게 쏠렸다.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칠복은 내 아들이요? 조정이 술렁였다. 대감의 고백은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자신의 서자를 머슴으로 부리고 심지어 그가 고문받는 것을 보고도 침묵했다니. 대감, 그것이 사실이요? 임금이 물었다. 대감은 고개를 숙였다. 그렇습니다, 전하. 신의 과오입니다. 젊은 시절 첩을 두었으나 집안 사정으로 내쫓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칠복입니다. 신은 제 자식을 알아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정의 대신들은 경악했고 일부는 분노했다. 이는 폐륜이요. 제 자식을 천민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고문받게 내버려 두다니. 대감은 마땅히 관직을 박탈당해야 하오. 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임금은 긴 침묵 끝에 명을 내렸다. 칠복을 당장 석방하라. 그리고 대감은 관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라. 명이 떨어졌다. 대감은 비틀거리며 조정을 나섰다. 그가 평생 쌓아온 명예와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날 저녁 대감은 홀로 옥으로 향했다. 석방 명령이 내려졌지만 칠복은 아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였다. 옥문이 열렸다. 대감은 피투성이가 된 칠복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칠복은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시야에 대감의 얼굴이 들어왔다. 대감, 마님, 아니다. 대감은 무릎을 꿇었다. 양반이, 그것도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가 천민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다. 나를 아비 불러다오. 칠복은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그리워했던 말. 하지만 이제 와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아비, 님. 칠복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고 무거웠다. 대감은 칠복의 손을 잡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비겁했다. 관직을 위해 체면이 두려워 너를 버렸다. 용서해다오. 괜찮습니다. 저는 덕분에 스스로 길을 찾았습니다. 칠복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피가 입가에 번졌다. 폐병이 다시 도진 것이다. 칠복아, 어이를 불러라. 대감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칠복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칠복은 옥에서 풀려나 대감 댁으로 옮겨졌다. 최고의 의원들이 불려왔지만 누구도 그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다. 고문의 후유증과 오랜 폐병은 이미 그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 연화는 오빠인 칠복을 매일 간호했다. 처음엔 충격이었다. 자신이 흠모했던 머슴이 오빠였다니. 하지만 곧 그녀는 가족으로서의 애틋함을 느꼈다. 오라버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 약을 다려드릴게요. 고맙다, 연화야. 하지만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어느 가을날 저녁,
칠복은 마당의 단풍나무 아래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참 아름답구나.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대감과 연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의 곁을 지켰다. 칠복은 가늘게 숨을 쉬며 말했다. 저는 머슴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죽습니다. 제가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신분이 아니라 뜻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아, 말을 아껴라. 기운을 차려야 한다. 아비님, 칠복은 대감의 손을 꼭 잡았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칠복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려 그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25해의 짧은 생이었다. 대감은 오열했다. 연화도 눈물을 쏟았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울었다. 칠복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분제의 벽에 부딪혀 부서진 한 영혼의 비극이었다. 조정에서는 칠복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논쟁이 일었다. 결국 임금은 특명을 내렸다. 칠복의 급제를 인정하노라. 그리고 그의 무덤 앞에 정렬을 세워 후세에 그의 뜻을 기리도록 하라. 칠복은 죽어서야 비로소 양반으로 인정받았다. 칠복의 무덤은 마을 뒷산에 자리 잡았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장원급제 칠복 칠묘지묘. 지묘? 피가 아닌 뜻으로 양반이 되다. 대감은 관직을 잃었지만 이후 향리에서 서당을 열어 신분에 관계없이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는 죽는 날까지 칠복에 대한 미안함을 품고 살았다. 연화는 정혼을 파기하고 평생 시집가지 않았다. 그녀는 매년 칠복의 기일이면 무덤을 찾아 시를 읊었다. 단풍잎 지는 가을날에 그대는 별이 되었네. 신분의 벽은 허물었으되 세상은 아직 어둡구나. 그대의 뜻 길이 기리리 후세에 빛이 되리라. 칠복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양반들은 그를 경계했지만 백성들은 그를 영웅으로 여겼다. 세월이 흘러 조선 후기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다시 칠복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래, 칠복이가 옳았어. 사람은 태어남이 아니라 뜻으로 평가받아야 해. 그의 무덤 앞엔 항상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누가 갖다 놓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쩌면 그의 영혼을 기리는 이름 없는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칠복은 비록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는 짧은 생을 살며 불멸의 질문을 던졌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울림으로 남아있다.